입시과 그리고 창의력 교육을 했을 때 우리 애들이 발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여자 가운데 이 여자가 나한테 꽂히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지 않은 상태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뇌 상태는 다른 거죠. 네, 안녕하세요. 날로 성장하는 방송, 쑥쑥 키워주는 방송, 오정TV에서는 정인영, 오인혜입니다. 오늘은 되게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왜냐하면 뇌가 없는 여자와 뇌만 공부하신 분이 오늘 한 자리에 한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무척 기대가 되는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뇌과학 박사님, 장동선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박사님이 하시는 CF 있잖아요. 그 영양제 CF. 네. 그거 보면서 저희 남편한테 내일 이분이 나오신대. 많이 놀라셨겠네요. 저희 남편이 오정TV가 그 정도야? 막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사실 옆에서 들으면 너무 떨리는 게 목소리가 엄청 좋으시다. 배우 같아. 그러니까 외모도 너무 좋으신데 부끄럽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띄워줬다가 다시 내리려고 지금 따시는 거죠. 지금 마음껏 느끼세요. 아니 진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비디오보다 오디오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 둘 다 되고 심지어 박사님께서 오실 때 저희를 위해서 또 빵도 사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막 뒤에서 너무 스윗한 거 아니야? 막 너무 스윗해서 지금 이런 노가철이 똑같아. 이런 게스트가 한 번도 없었는데. 아니, 그리고 오윤혜 씨가 진심으로 지금 좀 남성분 옆에서 좀 부끄러워하고 조신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니까 저는 되게 낯설어요. 미녀 씨가 가운데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엄청 아름다운 아내분이 계세요, 윤혜 씨. 나도 남편이 있어. 저는 없는 걸로 그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정민현 줄 아세요? 정말로 미혼인 여자. 네, 오늘은 미혼처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뇌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뇌는 없으시지만 아니죠. 여태까지 뇌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뚜껑을 열어보면 다 뇌가 있었어요. 네, 개그를 다큐로 받으시는. 있긴 있겠지. 근데 기능을 하고 있는지가 전 진짜 의문이에요. 요즘은 애들이 그 뇌과학적으로 디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너는 뭐예요? 뇌 주름이 없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뇌가 잘 기능하려면 주름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꽉꽉 채워서 뇌 용적이 올라가는데 요새 애들이 누구 이렇게 너 문해냐 이렇게 안 하고 넌 뇌 주름이 없냐 이렇게 디스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이제부터 뇌가 미끈한 여자. 매끈매끈한 여자. 뇌가 매끈한? 네. 안 좋아요. 이게 뇌가 매끈한 거는 18주 태아까지만 매끈해요. 18주 태아 같은 여자. 저는 박사님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게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잘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2년 넘게 역사 방송을 했어요. 근데 남은 거는 이름 두 글자밖에 없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정조. 정조에 대한 방송을 2년을 했는데 이 정조만 남고요. 영조는 안 남았어요? 영조도 안 남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안 가. 진짜 정말 잘 까먹는 스타일인데 이건 좀 기억해야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다가 남자 얼굴 이름 이 남자 되게 멋있었지 그러면은 그 남자에 관련된 것들은 뭐 책 이름 같은 것도 바로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주의해야겠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3년을 같은 반이었던 친구도 이름과 얼굴조차 기억을 못한 적이 많고 그러니까 정민기 씨도 약간 이래요. 신경 쓰지 않으면 약간 다 투명 인간이고 저 약간 이거 일부러 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새롭거든요. 근데 우리 뇌가 사실 대부분의 정보를 걸러요. 왜냐하면 사실 매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화질 카메라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으면 사실은 이 용량 때문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터지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도 모든 신호를 다 받아들이면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듣나 어떤 걸 보나라고 할 때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필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뇌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본다 듣는다라고 하는 게 수동적일 것 같잖아요. 마이크 갖다 놓고 뭐 센서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액티브한 굉장히 능동적인 과정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골라줘서 들어오고 심지어 들어온 것도 다 남지 않고 들어온 것들 중에서도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남기고 다 버리는. 그런 것들이 뇌 안에서는 다 작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 느끼지 못하고. 자동 모드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전 타고나기를 진짜 좀 그쪽 뇌가 좀 덜 발달한 걸까요? 되게 욕을 많이 먹는 게 너 쟤랑
3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 섭섭하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 쟤랑 밥도 같이 먹었잖아 했는데 저는 진짜 기억이 안 저도 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수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네.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야, 우리 박지성이랑 같은 반이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축구 선수 박지성? 네, 축구 선수 네. 박지성. 네. 그 축구만이 하던 걔가 박지성이었어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같은 반 맞았나? 이렇게 긴가민가 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나요. 윤혜 씨만 그런 거 아니래요. 안심해도 될 것 그런 같아요. 거죠? 네. 자꾸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러면 박사님께서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을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뇌가 크다. 크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뇌에 주름이 많다. 뭐 아인슈타인이랄지 뭐 주름. 이런 분들은 주름이 많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속설로 떠다니는 이야기일까요? 사실에 가깝지 않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일단 사람 사이에 개인차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커다란 그룹차가 있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큰 진화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 큰 진화의 흐름부터 보게 되면 네. 뇌가 무조건 크면 더 똑똑할까 보면 코끼리나 아니면 고래는 네. 인간보다 뇌가 훨씬 큰데 그래요? 더 똑똑해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근데 더 안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능 측면에서는 무조건 뇌가 크다고 똑똑한 건 아니다. 이건 이제 동물 비교를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렇다면 똑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더 꽉꽉 차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양이 그 안에 우리가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용하고 인지하는데 사용하는 그 뇌. 대뇌피질은 그냥 필터링해 언니들에서. 어차피 필터링 할 거야. 네. 어휴 똑똑해. 어쨌든 뇌가 다 크다고 똑똑한 건 아니다. 그럼 주름이 많다라는 것은 똑똑하다고 좀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제일 주름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일 꽉꽉 채운 거죠. 그래서 뇌의 용적 자체는 커지긴 했죠. 그러니까 전체 무게나 크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뇌의 그 부위들은 범위가 더 커졌죠. 어떤 엄마든지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여기 특히 굉장한 열정맘이거든요. 네. 몇 살이에요? 지금 6살이에요. 6살이에요? 네. 이제 초등학교는 아직 안 갔네요. 네. 하지만 초등학생보다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엄마가 시키나요? 아빠가 시키나요? 제가 시킵니다. 아니요, 학원 선생님이 시킵니다. 그렇군요. 네.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 영리하다, 똑똑하다라는 기준이 잘 외운다, 암기력이 좋다, 이런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되게 막 창의력이 있어가지고 뭐 상호 이렇게 연관을 잘 시킨다고 할까? 뭐 그렇게 좀 저는 크게 만약에 두 개 나눈다면은 주입식과 그리고 창의력 교육을 했을 때, 네. 그거 내가 다 발달하면 좋잖아요. 잘 외우고 그쵸? 창의도 발달하면 좋으니까 우리 애들이 발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 뇌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최대한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게 좋아요. 경험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이제 해외에서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영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긴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라도 주워 듣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뒤에서 본다든지 그럼 나중에 애 커가지고도 또 요리하는 습관도 생기고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든지 되게 많이 폭넓게 경험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는 거지, 어렸을 때. 영어, 수학 말고 또 과학, 도덕. 근데 이기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시켜서 하는 거랑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오래 가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엄마가 막 시켜서 하고 맨날 쳐다볼 때 아빠가 시켜서 하고 이러면 시킬 때는 이제 무서우니까 내가 열심히 하다가 네. 내 혼자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얘가 진짜로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가 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박사님만의 비법 있나요? 우리 아이에게 해주는 어떤 비법. 되게 저도 놀랐던 비결. 게 애들한테 책 읽어라 해서 안 읽거든요. 안 읽죠. 왜냐면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베스트는 그냥 애들이 뭘 하건 내가 그냥 책 하나 놔두고서는 애들 옆에서 책 읽고 있으면은 자기들도 책 하나씩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따라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집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잠깐으로 안 돼요. 하루 이틀로 안 돼. 1년, 2년, 네. 5년, 10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아들이 2명이잖아요. 아들이에요. 네, 한 명이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네. 둘째가 몇 살이죠? 4살. 4살. 저희 아들이랑 동갑이에요. 18년. 근데 어떻게 똑똑합니까, 박사님 아이들은? 이게 항상 어려워요. 저는 애들이 근데 똑똑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욕심을 내면 또 네. 아내가
아니야,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 너무 욕심내지 말라라고 좀 막아요. 네. 욕심은 어떻게 내시는데요? 오히려 좀 욕심을 내시는구나.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태어났거든요. 독일이요? 공부할 때. 그럼 독일어를 할 줄 알아요? 어렸을 때 했죠. 독일어를 할 줄 알고 집에서는 한국어를 하고 제가 그렇게 자라났거든요. 몇 년을 살았는데? 독일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아기가. 4년 정도를 보냈죠. 네. 독일어를. 근데 문제는 그때 욕심을 부려서 독일에서도 또 이렇게 외국인 유치원을 보냈었어요. 거기서 또 영어까지 잡았구나. 아이가 이제 2개 국어까지 조금 잘 따라가다가 3개 국어를 시도한 순간 갑자기 한 반년 정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업증 오겠다. 그러니까 막 너무 많으니까 애가 말을 안 하고 갑자기 제스처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엄마가 그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쵸. 다 필요 없지. 예,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혼나야지. 혼나야지. 아니 근데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그런 말도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게 좋다 나쁘다 이걸 가지고 워낙 찬반 여론이 뜨거운데 뇌과학 전문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조금 그 혜택을 입었던 편이라서 저는 이제 영어, 독어, 한국어 3개 국어를 하는데 어렸을 때 그걸 막 따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논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독일 사람 또는 이제 한국 와가지고도 미국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랑 한국말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편했어요. 그래서 얘도 너무 고생 안 하고 막 영어 과외 학원 안 다니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 학원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왜 서울대 나온 공부 엄청 잘하는 사람이 그거 막 이렇게 수학 문제 같은 거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왜 안 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오늘 이 주제가 재밌긴 한 게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 아빠가 너무 공부 열심히 시켜서 행복했어?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안 행복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어린 시절 요새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봐봐, 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내분이 너무 현명하시고 얘가 나랑 같은 과인 것 같아. 완전 열혈 아빠? 밸런스. 저는 완전 애들을 좀 최대한 많이 놀 수 있을 때 많이 놀게 해주자는 주의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또 아내가 예스! 요새 또 학원을 보내긴 보내요. 애들 보면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남들 하는 만큼 다 해야 돼라는 말에 또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왜냐하면 이 주변 친구들이 다 학원을 다니면 얘도 같이 다녀야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어울릴 수 있어. 사회성을 거기서 기를 수가 있거든, 학원에서. 맞아요. 그래서 다 같은 학원 다니고 태권도 하고 이러면 거기 친구가 있으면 학교 가서도 만나고 잘 어울리는데 만약에 이제 혼자만 막 저도 어렸을 때 막 부모님들 여행 많이 다니고 그러긴 했는데 학교 생활에서 어울리는 이런 걸 많이 경험을 못했었던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홈스쿨링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별로 좋진 않았어요. 애를 너무 지나치게 시키지는 않는데 이제 아내 신조는 그래도 남들이 다 여기 가고 학원 가면 하는 만큼은 해야지만 애가 잘 어울려. 근데 결과적으로 애들이 행복한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하는 게 뇌에 좋다, 어떻게 하는 게 뭐 정답이다 이게 있다기보다는 내가 주변하고의 얼마만큼 호환성이 생기는가 같아요. 사실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얘는 이상해라고 보면서 왕따 당하는 게 제일 괴로운데 그렇지 않으려면 적당히 친구들하고 얘네들 하는 것도 나도 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얘기가 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좀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하고 호환성이 높아야 되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안 보내도 안 되는 맞아요. 거야. 너무 안 보내도 안 되고 막 너무 열심히 시켜도 조금 어렵고 사회에 밸런스. 적당하게 적응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사회 경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박사님 오셨으니까 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은데 제가 약간 중성적이라고 느끼는 게 이렇게 남자 뇌와 여자 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실제 그런가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발달된 뇌의 어떤 부분이 좀 달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게 몇백 년 동안 이거 가지고선 과학자들도 많이 싸웠어요. 남녀의 뇌에 대해서? 자, 일단 정리하고 가면 이제 남자랑 여자의 차이가 2차 성징 때 호르몬의 차이가 나면서 우리 몸의 생김새도 달라지고 뭐 목소리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때 이제 뇌도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니까. 호르몬이 다르니까. 그리고 실제로 남녀가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뇌 크기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크기요? 네. 네. 몸 크기가 크면은 뇌 크기도 조금 더 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100g까지도 하여튼 뭐 몇십 g에서 100g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남자가 더 크다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남녀의 뇌 차이가 되게 크다라는 형태로 연구를 해왔었는데 네. 최근에 여성 과학자들 중에 네. 이게 사실 남자 여자만 놓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똑같은 남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다 있는데 어떤 기능을 볼 때 그 차이를 우리가 노멀라이즈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이제 만약 이만한 게 있고 이만한 게 있고 이게 과장해서 말하면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원으로 그려놓고서는 맞춰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를 다 감안하고 어떤 기능 차이들을 보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다. 남녀가 큰 차이가 없다 쪽으로 가고 있는 진짜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뇌 이야기할 때 좌뇌 우뇌 이야기하면서 잠깐만, 이거 이성 중심, 감성 중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가장 잘못된 뇌과학 상식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다 틀렸어? 그러니까 잘못된 상식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하고 있다. 맞아. 영화 루시 나오는 것 같은 네. 이게 가장 잘못된 그럼 상식. 우리 몇 퍼센트 사용이야 대충?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100%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뇌의 100%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뇌의 여러 부위를 다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게 내 100%다라는 정의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아인슈타인은 뇌를 진짜 많이 썼다고 유명하잖아요. 주름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뇌 가지고도 사실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뇌를 뭐 사용하는 우리가 회질이 있고 백질이 있는데 뭐 어느 영역이 더 크다 작다라고 보긴 하는데 사실 이제 하나의 뇌니까 이게 또 여러 명의 과학자가 다 시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아인슈타인의 뇌는 그래서 카더라라고 볼 수도 있는, 맞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학자들 실제로 보기는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막 정말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실제로 아인슈타인 사후에도 한참 동안 방치돼 있다가 나중에 연구하기도 했고 그런 게 있어서 변수가 있을 수 변수가 많았죠. 있었겠군요. 아인슈타인 뇌랑 내 뇌를 비교하면 100%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죽은 다음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잘못된 일단 상식 중에 정리하자면, 우리 뇌는 10%만 쓴다. 이거는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약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도로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 도로를 몇 퍼센트나 사용할까요? 이게 말이 되는 질문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강릉 찍고 부산 갈 수도 있고 목포 찍고 부산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로가 부산으로 가는 도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의 자체가 100%라는 걸 놓기가 일단 어렵고 그다음 도로를 사용한다라는 게 뭐예요? 도로 위에 차가 있으면 여기만 사용하나? 아니면은 뭐 얼마 기간 동안 차가 지나갈 때 사용을 하나? 그것도 아니면 톨게이트로 우리가 따지나?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도로를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질문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이게 뭐 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질문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뇌 몇 퍼센트만 사용하는데 잘못됐고 좌뇌 우뇌는 요것도 이제 제가 비유를 들면 약간 이런 것 같은 거죠. 이순신 장군 동상을 광화문에서 내가 바라보고 서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세종문화회관, 오른쪽에 교보문고가 있어요. 이거는 팩트, 건물들이 실제 있잖아요. 그럼 이걸 두고서는 누군가 이렇게 말한 거죠. 봐봐. 광화문 근처에 가는 사람들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쪽 세종문화회관 쪽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고 이게 뭔가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보문고 쪽에 있어. 이렇게 설명한 거랑 비슷한 게 아니 뭐 횡단보도가 없어요. 교보문고 갔다가 세종문화회관에 안 가요. 모든 사람들이 뭐 교보문고하고 세종문화회관만 가요. 되게 많은 것들이 고려가 안 된 거잖아요. 언뜻 설명을 들으면 그러네. 교보문고 뭐 여기 지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고 뭐 그럴듯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논리? 그렇네. 그것도 뇌에서 마찬가지인 게 좌뇌 우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수학적 능력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부위가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딴 쪽에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베르니케 에리아나 브로카 영역 뭐 이런 것들이 한쪽에 있으니까 그걸 두고 좌뇌 우뇌를 구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구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방금 말한 것처럼 아니 한쪽에 교보문고 있고 한쪽에 세종문화회관이 있다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술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고 뭐 책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끼리 섞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골고루 발달한 게 제일 좋겠네 뇌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이건 거죠? 그리고 실제 과학자들 중에서도 좌뇌 우뇌 뭐 이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지금 와서는 사실은 이거는 맞지 않다가 정설이 된. 근데 타고나기를 좀 뭐 예를 들어서 언어 같은 거는 좀 타고나기를 또는 뭐 숫자 이런 건 좀 타고난 그런 영역 아닌가요? 그것도 그러면 일부인 거죠? 이거는 쓰기에 따라서
더 발전하고 안 발전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사용하는 도로는 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계속 정비도 자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뇌에서도 내가 언어 능력을 많이 사용한다, 발달하는 거고 수학 능력을 자주 사용한다, 많이 사용한다, 발달하는 거고 그런 형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남녀 뇌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넘어왔잖아요. 프랑스 그 엑상 마르세유 그 대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남녀 학생들한테 다 테스트를 줬어요. 그리고 남학생들한테는 이거 기하학 테스트야. 기하학? 수학 테스트야. 도형 같은 거. 도형 같은 거를 보는 그 도형으로 해결된 문제를 놓고 그리고 여학생들한테는 이거 미술 문제야. 디자인 문제야. 라고 준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그랬더니 수학 문제라고 말해줬던 그룹에서는 남학생이 잘했고 미술 문제라고 말했던 데서는 여학생이 잘했어요. 근데 비교를 해서 그룹을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주고 남학생들한테 이거 미술 문제야 이랬더니 애들이 또 퍼포먼스 떨어지고 또 여학생들한테 수학 문제라고 했더니 퍼포먼스 떨어지고 똑같은 문제를 놓고 잘 풀었는데 얘네들이 스스로 이게 수학이야 미술이야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 결과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남녀 뇌 차이를 얘기하거나 뭐 남성이 어떤 기능이 발달했고 여성이 어떤 기능이 발달했다 말을 할 때 사실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남자들은 이걸 잘할 것 같고 여자들은 이걸 잘할 것 같고 라는 편견이 없었나 그 편견이 작용을 한 거죠. 뇌는 똑같은데 과학자님 뇌가 사람마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남녀 얘기할 때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남녀 차이를 크게 보려면 모든 남자 또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동시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대부분의 여성이 동시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게 정말 타고난 차이여야지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가 보이거나 대부분의 여자가 보이는 거는 타고난 영향보다 내가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았거나 늘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이 가거나 계속 하다 보니까 생긴 차이가 더 큰 거죠. 아니 근데 10대 때 보통 남자들의 뇌는 우리가 속된 말로 진짜 야한 생각, 여자 막 이런 걸로 다 가득 차 있다 이야기가 하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럼 여성은 야한 생각을 안 하나? 라고 했을 때 하는데 사회적으로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라고 하니까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지 않는 쪽으로 좀 세뇌가 된 거 아닐까? 그런 영향이 없을까요? 조금 있긴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우리가 보는 편견이 진짜 뇌에 많은 작용을 할 것 같은. 진짜로 작용을 해요. 그게 또 다른 효과가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 많이 들어봤는데? 효과라고 하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 뭐죠? 피를 말려. 지금 피그말리온 효과잖아. 그러면 그치? 피를 말리네. 피그말리온. 그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어떤 교육학자가 애들을 두 반으로 나눠놓고 한 그룹의 애들한테 그 선생님한테 얘네 되게 똑똑한 애들이에요. 천재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다른 그룹한테 얘네들 좀 모자란 애들이에요. 특별히 좀 케어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한 학기를 봤더니 선생님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은 사실 차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성적이 막 다 좋아졌고 어머나. 애들이 되게 얘네들은 조금 막 그 잘 못하는 모자란 애들이에요. 잘 케어해주세요는 성적이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얼마만큼 공부할 걸 주고 애들을 대하느냐에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제가 제 얼굴이 요즘 되게 예뻐졌다. 내 피부가 되게 좋아졌다. 이렇게 기대치를 갖고서 제품을 쓰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오정TV와 함께하는 이 소누코스 아이세라입니다. 아이세라를 쓰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매일 방송을 하고 메이크업이 돼 있으니까 이 소누코스 아이세라의 클렌징 폼으로 깨끗하게 세안을 합니다. 그럼 마치 내 뇌에서 내 피부에는 이제 이물질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하죠? 머드팩을 싹 발라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모공에 있는 나머지 노폐물도 다 빠지고 모공이 조여지면서 얼굴이 갑자기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10대 때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쫀득쫀득해져요, 피부가. 또 미백 효과가 바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게 이 머드팩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자기 전에 수면팩 하나 딱 얇게 발라주고 뚝뚝뚝뚝 두드려주면 예뻐져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야들야들하고 쫀쫀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치를 갖고 정말 예뻐질 거다. 혹은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 남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와이프나 여자친구한테 선물했을 때 내 와이프 예뻐질 것이다, 여자친구 예뻐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분들이 쓰시기에도
준비도 너무너무 간편하기 때문에 배송 메시지에 오정TV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또 15,000원 상당의 휴대용 머드팩과 클렌징 폼 세트 챙겨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훅 광고가 들어오네요. 네. 아직 안 돼. 하나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네. 우리가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하려면 바로 파워 NK3를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맞습니다. 요즘에 특히 환절기가 심해가지고 제 주변에 계속 병원 다니고 이비인후과 다니고 저도요. 저희 애들 지금 콧물에 기침에 아주 죽겠습니다. 이럴 때 홍삼뿐만 아니라 황채과 치명단이라는 너무 좋은 부원료를 사용한 파워 NK3로 네. 여러분의 건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공진단에도 들어가는 재료라고 손문선 씨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만큼 고가에 그리고 우리 몸을 좋게 활력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재료들로 꽉꽉 채워진 제품이고 이거는 액상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점 말씀을 인증을 드리겠습니다. 받은 제품입니다. 배송 메시지에 오정TV 써주시면 우리 뭐 드리죠? 파워 NK3가 총 3박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 박스, 이 안에 10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드실 수 있는 넉넉한 양으로 더 챙겨드리니까 이것까지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네. 박사님 무슨 말씀 하시더라고 말았지? 남녀의 남녀의 차이. 남자가 10대 때 그 성욕으로 생각.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고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니까 괜한 선입견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 선입견이나 편견이라는 게 실제로 변화를 일으켜요. 그게 방금 말한 로젠탈 효과도 있고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효과도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다르게 보면 이게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인 거예요. 또 뭐야 또 플라시보? 플라시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 맞아요. 저는 또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저는 타고난 방향치거든요. 네. 박사님 저는 내비가 없으면요 네. 10년 이상 다니는 거리도 집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그래요? 이게 좀 심각해요. 분명히 외웠는데도 진짜 밤에 갔던 길과 낮에 갔던 길이 저희에게는 딴 세상이고 길치구나. 완전 길치. 근데 이게 네네. 저희 아빠도 그랬는데 이게 약간 유전적인가라는 생각이 유전적일 들고. 수 있어요. 아 그거 유전적일 수 있죠. 이건 뭐 유전적일 수 있어요. 방향 감각이 없는 건가요, 제 머리에? 길치라는 부분은 사실 또 아직 연구가 되고 있긴 한데 사람마다 길을 찾는 능력들이 다 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네. 이게 우리 뇌 안에 GPS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장소세포, 격자세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움직일 때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가 그리고 다른 장소로 옮겨갈 때 이게 어떻게 업데이트 되나라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진짜요? 이걸 가지고 2014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세 분이 받으셨어요. 우와. 근데 그걸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 메커니즘 작동하는 원리가. 사람 안에 다 있기는 한데 네. 사람마다 그 민감도에 있어서는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차들이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있죠. 어, 업데이트가 지금 이 82년도에 되고 안 된 것 같아. 저희 엄마는 길을 한 번 가는 길은 그 다음에 무조건 알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진짜 저랑 제 동생이랑 저희 아빠는 네. 내비가 없으면 갑자기 멈추게 되고 아예 진짜 동서남북을 하나도 구분할 수 없는 이게 네. 좀 심각할 정도로 근데 길을 찾는 방법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랜드마크라고 해서 내가 뭐 저기 시계탑이 보이고 여기 보이면 대략적으로 저걸 기준으로 내 위치를 찾는 네, 사람들도 그렇게 있고 하긴 하는데. 또는 내가 오면서 이걸 받고 저기서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꺾고 이런 나의 식으로 기억력으로. 기억해서 가는 네.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큰 그림에서 내가 어디쯤 있다라고 내 뇌 안에 어떤 지도를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본능처럼.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길 찾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 차이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GPS가 있다 우리 머리에. 네, 우리 뇌 안에 네. GPS 시스템이 있죠. 저 실제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우리가 좀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방송이니까 네네 맞아요. 돌아가서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달라. 상태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뇌 상태는 다른 거죠. 다르죠. 아, 네, 어떻게 다르죠. 달라요? 호르몬 그거를 때문인가? 또 제가 정리를 조금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뇌가 다르기는 한데 네. 이게 또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게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도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정말 그 로맨틱 러브라고 그래서 네. 사랑에 빠진다라고 할 때 보통은 그런 로맨틱 러브를 얘기하죠. 감정적인 게 네네. 좀 큰 경우. 네네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마더 테레사 같은 전 인류의 인류를 향한 어떤 사랑, 박애주의적인. 희생적 사랑 네. 이것도 있어서 실제로 연구자들이 네. 이것들을 다 구분해서 연구하긴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딱 뽑아서 말하면 아마 로맨틱 러브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남녀가 사랑에 빠질 네.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건 2005년부터 네. 그 미국 러커스 대학교 헬렌 피셔 교수가 연구를 오래 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뇌 스캐너에 넣었을 때 뇌에 어떤 차이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의 스테파니 올티그 교수는 어떠한 그 뇌 안에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크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주로 활성화가 되거나 분비되는 호르몬은 그 보상 네트워크와 관련돼 있다고 해요. 보상.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줬을 때 받은. 그러니까 내가 엄청 기쁘고 짜릿하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누가 나한테 갑자기 뭐 10억, 아니 456억을 줬다. 456억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러면 기쁠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 뇌 안에서 엄청난 보상이다 이러면서 도파민도 분비가 되고 뇌 안에 보상 네트워크가 그만큼 신호를 보내겠죠. 근데 이러한 효과가 돈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 누군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빠졌는데 이 사람도 날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뇌에서 또 이런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고 느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뇌 안에서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가 돼요. 크게 관련이 있는 게 이제 도파민. 왜냐하면 도파민이 그런 쾌락과 기쁨, 짜릿함을 느끼게 해주니까. 도파민. 네. 그리고 세로토닌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라고 알려졌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세로토닌은 뭐 하는 사람이죠? 뭐 하는 애죠? 세로토닌 역시도 호르몬. 그 도파민처럼 우리 우울증 좀 관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내려가 있으면은 우울증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할 때도 좀 세로토닌 분비를 더 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는 약간 내려가면서 내가 집착하게 되고, 세로토닌은 내가 편안한 약간 웰빙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약간 우울증에 가까운 상태가 되겠네요. 사랑에 빠지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내려가니까? 그렇게 요 호르몬 하나가 내려간다고 내가 이게 일어나는 게 스위치처럼 이렇게 되진 않고 되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양한 게 너무 많아. 도파민은 와 기뻐 짜릿해 이렇다고 본다면 세로토닌은 뭔가 나 지금 너무 평화롭고 안정되고 좋아 막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랑에 빠진 상태는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는 아닌 거죠. 두근두근하고 내가 계속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뭔가 약간 흥분된 상태에 예민해져 가깝다.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사랑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모티베이션이 되는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사랑의 시기마다 다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사랑을 보통 저는 3단계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처음 보고 사랑에 빠질 때 나오는 호르몬하고 그래서 다가가서 대시를 해가지고 혹시 하고 전화번호를 딴 다음에 같이 데이트를 가졌는데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해. 그때 이제 또 나오는 호르몬이 또 다르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 흥분이 계속 지속되진 않잖아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편안해지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끝까지 내 편, 내가 안정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3단계가 조금씩 변하는 게, 첫 번째 단계에는 테스토스테론도 분비가 되고 아드레날린도 분비가 되고 약간 흥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냥 내가 저 사람하고 안 이어지면 난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이러면서 달려가고 싶어. 그 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아드레날린도 분비가 되고, 이제 그 첫 번째 단계가 있다. 그리고 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나 확인하는 순간이 오게 됐을 때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너무 좋고 도파민. 그리고 세로토닌이 낮아지면서 이 사람에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약간 집착적이 되기도 해요. 딴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치. 이 생각밖에 없지. 그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고, 도파민. 그게 이제 지속이 쭉 되다 보면은 옥시토신으로 넘어가요. 들어봤는데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신뢰 호르몬, 믿음의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엄마와 아이 사이에 안정감 많이, 분비가 되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단계에서 처음에는 막 너무 짜릿하고 행복하다가 나중에 그 사랑이 약간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이고 내가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게 이제 3단계인 옥시토신인 거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도파민에서 옥시토신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잘 안 이루어지면은 정말 내 편이야라고 믿기보다는 짜릿하고 너무 좋았다가 비기 싫어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고 지겨워지는구나. 내가 그럼 그 호르몬이 나한테 작동을 안 했나 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사랑의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당시에 나오는 어떤 호르몬에 따라서 우리의 이 상태가 변한다는 건데, 호르몬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걸 수도 있고 내 상태가 변하니까 호르몬이 달라지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왜 앞서 뭐 그런 10대 때 남자 여자가 갖는 어떤 성적인 에너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
쓰셨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 남자들은 40대 이게 뭐 체력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40대 50대가 되면은 성욕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10대 20대 때는 별로 없다가 막 출산을 하고 나서 갑자기 막 성욕이 이걸 피크를 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뇌와 관련이 있는 이게 건가요? 성욕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성욕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으로 꼽히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네. 여자한테도 있는 거죠? 여자에게도 있어요. 근데 성욕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공격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많이 되면 공격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달려들고 싶잖아. 네. 달려들고 싶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남성의 경우에는 40대, 50대로 진행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럼 뭐 여성 그만 가! 그만 가라고!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40대, 50대로 올라가면서 점점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요.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져요.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보면 이제 5, 60대 이렇게 남편 아내분 보면 남편이 아내를 당할 수가 없어요. 맞아. 왜냐하면 이게 공격성 호르몬에 있어서도 그렇고 싸움이 안 돼요. 한쪽은 내공이 점점 쌓여서 싸움을 점점 더 잘할 수 있는데 한쪽은 싸움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당해낼 수가 없는 거네.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뇌가 늙어간다는 것도 있잖아요. 아 근데 안 쓰면은 늙어가는 건가? 내가 굳는다 뭐 이런 표현은 하잖아요. 근데 이게 늙어간다랑 안 써서 굳는다랑 두 가지는 약간 달라요. 노화랑? 네,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나이까지 정말 쟁쟁하고 생각도 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100세 넘은 철학자 계시죠, 선생님. 많이 쓸수록 뇌의 기능이 많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많이 쓴다는 거는 뭐예요? 그 좀 책 같은 거 결국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윤혜 씨가 이렇게 뭔가 지식 관련 콘텐츠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처음 봅니다. 나 지금 뭐 안 보내고 싶어. 책을 읽어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뭔가 재밌는 새로운 얘기를 계속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 오정쇼 계속하면은 새로운 게스트가 나와서 계속 새로운 걸 듣잖아요. 내 뇌에 좋은 일을 해주는 거죠.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와 이거 새롭다라고 하면은 이제 뇌에 계속 새로운 지식이 쌓이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얻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죠.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언어 배우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렵더라도 빨리 영어 유치원 보내라고. 제2외국어 같은 거를 하나 배우잖아요.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한 8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가잖아요. 그 이유가 뇌 안에서 시간을 딱 뭐 몇 초, 몇 분, 1년, 2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새로운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뇌가 기억하는 시간이 달라져요.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한 3박 4일밖에 아니지만 여름 휴가를 진짜 멋진 데 갔다 왔어. 그럼 진짜 내 기억 속에 그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했고 너무나 길게 느껴져요. 길게 느껴져. 왜냐면 뇌 안에 평소에 이제 회사 집, 뭐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항상 똑같은 루틴이면 이건 뇌가 다 아는 거니까 쌓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그 시간은 그러니까 뇌 안에 쌓인 시간으로 보면 진짜 조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렸을 때는 새로운 게 얼마나 많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게 느껴지다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게 별로 없어. 만나는 사람 또 만나고 항상 하던 일 또 해. 그러면은 1년이 순식간에 가는 게 1년의 새로운 경험이 뇌에 얼마나 쌓였냐?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맨날 자기 전에 그러거든요. 엄마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아쉽다. 이 얘기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맨날 뭐가 더 놀고 싶다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아이 때는 그랬는데 우리는 빨리 자고 싶다. 그 경험치가 진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뇌에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쌓으면은 시간이 더 길게 오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경험 많이 해보시고 시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왜 예를 들면 박사님도 지금의 와이프분이랑 이제 사랑에 빠질 때 수많은 여자 가운데 이 여자가 나한테 꽂히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약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긴 해요. 이거는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답이 있는데 그중에 재밌는 것만 고르면 그러니까 어떤 진화생물학자들은 이게 우리가 냄새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랑 끌리는 냄새. 나랑 유전자 조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냄새는 나에게 특별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100%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제 친구가 독일 대학교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거시기한 실험일 수도 있는데 아직 거시기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어떤 남자에게 꽂히는지를 실험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그 본인이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100명의 남자들을 불러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시켰어요. 네. 그러면 땀이 나잖아요. 그치. 그러면 잠깐 이렇게 겨드랑이 이런 데 곁땀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티슈에 묻힌 다음에 조금만 시험관상에 딱 넣고 닫아요. 네. 냄새를 채집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이분의 유전자 분석도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여자분들에게 이 서로 다른 수십 명의 남성들의 냄새를 하나씩 맡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 10중 9은 어우 냄새 이러면서 이거 불쾌했는데 네. 특정 남자의 냄새는 딱 맡겨서 괜찮아? 어머나. 꿀하고 바닐라 향 아니에요? 라고 레알. 향기롭게. 레알. 아, 진짜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우리가 왜 뭐 약간 지저분한 거는 냄새가 안 좋다고 표현하고 뭐 꽃이나 이런 건 좋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누군가한테. 거죠.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그런 여성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와. 이게 사실 내가 꿀향기와 바닐라 향기가 난다라고 느끼는 남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향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네네. 향수는요. 네네. 그 사람의 채취와 만나면은 블렌딩이 돼서 그 사람만의 향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향수에 좀 빠지게 된 것도 있어요. 자, 그럼 냄새로 이거를 좀 유전적으로 신기하다. 서로 끌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몸의 움직임, 이 보이지 않는 비언어적 신호, 이걸로 우리가 읽어내고서는 끌림을 느낀다라고 눈빛. 하는 근육의 눈빛이 아니에요. 움직임. 눈빛 중에요. 미국의 제임스 레어드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네. 자기 학생이랑 이렇게 쫙 가다가 야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때는 왜 서로 그렇게 눈을 보고 있냐 계속 라고 했는데 이제 역발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서 눈을 보는 걸까? 계속 서로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랑에 빠지는 서로 더 거지. 좋아하게 될까? 그 실험을 해요. 네. 실험실에 불러놓고 궁금해. 세 그룹으로 나눠서 네. 그냥 한 2분 동안 눈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하는 되게 뻘쭘한 실험을 하나 하고 서로 모르는 남자를 네. 놓고 다른 데서 이제 너무 뻘쭘하니까 두 번째 그룹은 서로 눈을 바라보는데 상대방이 1분에 몇 번 눈을 깜빡이나 세보라고 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유가 있으면서 그쵸? 눈을 본 거죠. 네. 세 번째는 눈 말고 서로 손을 바라보고 있어라. 눈을 아예 못 보게 하는 거죠, 서로.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었냐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하기 시켰는데 네. 서로 눈을 바라본 쪽은 눈 깜빡이는 거 3건 아니면 그냥 눈을 바라봤건 양 그룹이 다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어요. 그럴 것 같아.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마음에 들어 근데 쟤는 원래 나한테 마음이 없었어 계속 걔한테 가서 눈을 마주치면은 발전적인 관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사람을 보일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래서 클럽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계속 쳐다보잖아. 나 쳐다볼 때까지 아이 컨택 계속 맞아요. 시도하는 그런 것도 거야. 해봤군요. 맨날 가요. 그거 하려고 갔어요. 클럽에. 전문입니다. 이 눈빛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또 문화 차이도 있어요. 이거는 제 지도 교수님 랩에서 했었던 실험 중에 하나인데 네. 서양에서는 누가 나 이렇게 바라본다, 눈이 마주쳤다. 그럼 기본적으로 호감으로 인지를 하는 쪽이 높아요. 아, 나한테 관심 있나? 왜 자꾸 쳐다보고 그래?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동양권에서는 네. 보통 눈을 직접 잘 안 쳐다보잖아요. 네. 약간 인중을 보거나 맞아. 약간 입 쪽을 보거나 이렇게 직접 눈을 잘 마주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양권에서는 누가 나 이렇게 자꾸 쳐다보려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려고 하잖아요. 뭐야, 왜 자꾸 시비 거나, 시비 거나? 맞아. 그 남자도 눈 마주치면 싸우고 눈 깔아 이러잖아. 약간 경험자의 포스가. 어쨌든 그러면은 눈을 자주 마주치면 어떤 호감도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모든 게 이제 그 과학자들이 컨텍스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눈 마주치는 게 정답이 아니라 어떤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상황하고의 콤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냄새가 있고 그다음에 얘기하다 만 게 움직임.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한 움직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제스처나 뭔가 표정이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럼요. 사람마다 그런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특정 종류의 비언어적 신호들이 있기는 해요. 사람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그 작용하느냐라고 봤을 때 많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의 영향이 무의식적으로 많다. 부모님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은 걔랑 약간 비슷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남자한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취향은 또 평생 동안 업데이트 되기도 한다고 해요. 이거는 알랑드 보통 책 보면 너무 재밌게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 사랑했어요. 헤어졌어요. 그 다음 사람은 내가 그냥 영화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전 남자친구와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나의 어떤 그 사랑의 경험으로 쌓이면서 데이터. 그 레벨에서 또 다음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한 30, 40 이후에 하게 되는 또는 2, 3,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은 이게 순수한 영혼의 사랑이 아니라 내 이전의 모든 연인들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영향을 끼친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연인을 보게 된다. 그래서 쉽지 않지.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보면 사람들이 사랑으로 트라우마가 있고 굉장히 사랑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누군가를 믿거나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들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쁜 남자 한 번 만난 애는 계속 나쁜 남자만 찾아가. 아 진짜 오늘 박사님 내용 안 중에 가면 안 돼요? 이 경험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게 핵심을 잘 잡아주신 게 그 사람들이 뇌가 타고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이 순간에 내 뇌는 뭐 이제 이미 끝났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매 순간 변하는 뇌를 갖고 있다는 게 되게 희망적인 소식 같아요. 경험은 계속 쌓이는 거고 내가 계속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늘 변하는 그런 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오늘 또 오정 TV에 오셔서 새로운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런 내과 박사님이 언제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오늘 아주 좋은 경험 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너무 좋았어. 지금까지 했던 그 지식 프로 중에 나 오늘이 최고야. 혹시 저희가 다음에 부탁을 드려도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좋죠. 재밌어요. 저희가 갈게요. 사실 오늘 굉장히 순한 맛으로 박사님과 방송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순한 맛이었는데 어떻게 좀 이거보다 강한 것도 가능하십니까? 매운맛.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장동선 박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정TV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늘 즐겁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그냥 시간을 많이 채우고 뇌를 건강하게 쓰려면 고민하지 말고 새로운 경험 많이 해보셔라. 그래, 경험이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경험 많이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고 여러분 맞아. 꼭 또 하나 해주시길. 있어요. 네. 제 채널에도 놀러주세요. 맞다. 장동선의 궁금한 뇌. 우리보다 더 많아 구독자가. 그래? 5만 정도 됐더라고. 여러분. 네, 장동선 박사님의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